첫 시간 재무회계 제1강 회계의 개념 정리입니다. 회계의 개념 정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제목은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 회계의 원리라고 하기도 하고 재무회계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계의 기초. 여기에 있는 페이지가 여러분들의 있는 책 페이지입니다. 사실상 지금 학습하실 때 책을 볼 일이 실기 외에는 이론 파트에서는 PPT 중심적으로 하시면 되고, 이 PPT는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내가 책을 읽었을 때 책이 내 눈에 들어온다는 분들은 수업을 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약 정리한 페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계의 정의입니다. 회계의 정의.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회계는 회사의 가계부를 적는 것이라 생각해요. 회사의 가계부를 적는 것인데 왜 굳이 이렇게 시간을 투하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점이죠. 내가 집에 내가 가계부, 내 가계부 쓰는데 누구에게 배워서 쓰는 게 아니죠. 내가 스스로 쓰면 되는데 왜 얘는 학습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라면, 회계는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가 이야기해서 적었던 거를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약속된 언어를 쓰기 때문에 회계라는 것이 약간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근본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라는 게 필요한데, 회계가 수학적이냐 영어적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영어적이에요. 수학적인 개념은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돼요. 물론 이제 원가 회계 파트라는 부분에서는 수학이 좀 가미가 되지만, 회계는 오히려 언어 쪽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란 일단 채권자하고 주주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채권자와 주주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무엇을? 유용한 정보를, 이렇게 무엇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내용 다 어렵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회계란 채권자하고 주주에게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유용한 정보인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높은 것을 유용한 정보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내용상 지금 언어가 전부 다 어려운 언어들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금방 요 말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계란 채권자하고 주주에게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PPT에는 이렇게 빈칸이 되어 있죠. 빈칸을 적으시면 됩니다. 회계란 우리 회사의 무엇을? 칸에 좀 작아서 이렇게 따서 적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뒤로 따서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회계란 우리 회사의 유용한 정보를 무엇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누구에게? 채권자와 주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쭉 뜯어볼게요. 전달한다는 말은 이해하셨죠? 이렇게 건네주는 거고, 채권자는 뭐가 채권자죠? 채무자, 채권자. 아유, 정확한 정답입니다.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고,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개념이 돈을 빌려준 사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입니다. 채권자에게 재무제표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유용한 정보라는 것은 뭐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고, 일단 유용한 정보란 목하고 신이 충족한 것을 유용한 정보라고 합니다. 목하고 신이 충족된 것을 유용한 정보라고 하고, 주주는 또 뭐죠? 주주는 우리 회사에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채권자하고 주주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한번 보면, 이제 내가 이제 친구에게 이제 돈을 빌리게 되면, 또는 엄마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 이 차이예요.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 친구의 목적은 나에게 돈을
받아가는 것이 목적이죠. 친구의 목적은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돈을 받아가는 게 목적이죠. 그럼 잘 받아가려면 내가 제대로 된 재무제표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친구의 목적은 이제 내가 성장하는 것보다는 원금 회복이죠. 원금 회수고 엄마의 목적은 뭐죠? 엄마의 목적.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엄마의 목적은 내 딸이 내한테 지금 원금 갚아야 돼라는 게 목적이겠어요? 아니면 내 딸이 이렇게 그 돈을 통해서 또는 성장하는 걸 원할까요? 성장하는 걸 원하겠죠. 엄마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주주의 느낌인데 가족 같은 거예요. 가족 같은 거.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가져요. 그래서 돈을 투하시키긴 투하시켰지만 우리 회사가 성장을 해야 돼요. 이런 쪽이고 채권자는 원금 회복과 이자만 잘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 좀 목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여기는 이자 쪽이고 여기 목표는 배당 쪽이에요. 부모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우리 애들 잘 키워서 나중에 나한테 효자할 건가? 배당의 목적이 좀 들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칸이 이자, 여기 칸이 배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책에는 이제 채권자 주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회계 정보 이용자. 회계 정보 이용자. 정보를 이용하는 자.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죠. 회계 정보 이용자들은. 크게 일단 채권자하고 주주만 제가 꺼집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제표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재무제표는 글자 3가지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재무라는 글자와 제자라는 글자와 표라는 글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재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이낸셜입니다. 돈에 관련된 뭐 그런 뜻이고 표라는 뜻은 우리가 엑셀 보면 표 이렇게 보죠. 한글 보면 표 보잖아요. 그런 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 여기 있는 제자는요. 여러 제자입니다. 여러 개들. 그러면 이런 이야기죠. 재무에 관련된 표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 제자랑 혼용시키시는 분이 있는데 앞에 제자는 바깥 제자고 뒤에 제자는 안 제자입니다. 그래서 재무에 관련된 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 이렇게 되는 거죠. 복수형이 되는 거고 재무제표에는 첫 번째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예전에는 재무상태표라고 안 하고 대차대조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법인세법에서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영어로는 예전 글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를 영어로 BS라고 많이 해요. 밸런스 시트 이렇게. 그다음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는 영어로 또 많아요. PL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IS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손익계산서는 손해와 이익에 관련된 계산서예요. 조금 쉬운 말로 뭐냐면 그냥 가계부입니다. 가계부. 수익과 지출에 관련된 정보죠.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랍니다. 인컴. 수입에 관련된 표. PL이라는 것은 Profit and Loss에서 수익과 손실에 관련된 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IS와 PL. PL이라고 합니다. 그는 퍼고, 맞죠? 그 다음, 손익계산서는, 근데 어느 책에 보면 PL이라고 되어 있고, 어느 책에 보면 IS라고 되어 있는데, IS라고 저는 좀 쓰는 편이고요. 그거는 큰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험에는 영어로는 안 나와요. 손익계산서. 이렇게 합니다. 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도 따지고 보면 그냥 표로 끝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계산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 불음표. 아무래도 우리 실제적인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죠. 물건 팔아서 돈이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는 것을 나타낸 것이 현금 흐름표예요. 이 현금 흐름표와
이 손익계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손익계산서는 이제 발생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매출만 일어나면 돈이 들어온 것으로 봐요. 그런데 실제는 돈이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들어온 것을 표현한 것이 현금 물음표인데 얘랑 얘가 차이가 좀 납니다. 차이가 돈이 언제 들어오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나타내는 것이 자본 변동표. 자본에 관련된 표를 나타낸 거죠. 자본에 관련된 거. 이게 표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제시된 것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 다음 현금 물음표, 자본 변동표. 얘는 이제 표로 안 끝났지만 개념은 표라고 보신다면 1, 2, 3, 4가 있는데 1, 2, 3, 4에 관련된 구체적인 표로만 나타내면 좀 뭔가가 문제점이 있으니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 일단은 여기 시험에 많이 나와요. 회계 2급, 회계 1급, 세무 2급 통틀어서 시험에 무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5가지.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를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 영어로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 현금 물음표, 자본 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인데 이렇게 우리는 이제 수업 시간에 작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까지만 이렇게 배우고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학습에는 요 2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도 요 2개, 요 2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무상태표든 손익계산서든 어떻든 거래가 발생되고 나서 나중에 만들어지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만들어지는 자료까지 이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죠. 회계연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회계연도도 시험에 잘 나와요. 1차적으로 회계연도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말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이 일단 첫 번째 중요한 단어입니다. 회계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사업을 10월 1일 날 시작했다라고 하면 10월 1일부터 통상 12월 31일까지가 1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1기, 그 다음 2기, 그 다음 3기, 그 다음 4기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우리 소득세법에서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부가세법에서는 간이가세인 경우에는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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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만 존재하고 일반 과세자들은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가 소득세법인지 부가세법인지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이렇게 하는 거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회계연도입니다. 회계연도인데 1월 1일 제일 시작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기초라고 합니다. 시작하는 것을. 시작, 기초. 끝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기말이라고 합니다. 기말. 기초, 기말. 2기의 기초는 1기의 기말이다. 맞다, 틀리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1기의 기말은 2기의 기초가 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기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보고기간 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결산일,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용어가 다 똑같아요.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계 연도를 1년 단위로 끊다 보니까 1년 마지막 날에 회계를 자르는 작업을 한번 해요. 물론 이제 현금 흐름은 이렇게 이어지겠지만 이제 우리가 보고를 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끊을 때 하는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결산이라고 합니다. 결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2020년을 단기라고 봤을 때 단기라는 것은 올해를 단기라고 합니다. 올해를 단기라고 하고 단기 이전을 뭐라고 하냐면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우리가 이제 회계 배울 때 전기라는 용어를 그럴까 두가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해석하는 게 2개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회계 순환 과정에도 전기라는 용어가 나오고 여기서도 전기라는 용어를 써요. 단기 작년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기. 내년을 뭐라고 하냐면 차기. 여기에 이제
오답으로 쓰는 분들은 후기라고 쓰죠. 전반전, 후반전, 축구할 때 용어를 좀 쓰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내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차기, 2번 후기. 이 후기로 답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차기라고 합니다. 차기. 그리고 2년 전을 전전기. 2년 후는 그 뭐게 되어 있어요? 차차기라고 쓰는 것입니다. 차차기.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그 전을 전기, 내년을 차기, 후기가 아니라 차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죠. 그럼 3년 후를 뭐라고 합니까? 차기라고 하느냐? 3년 후는 그냥 3년 후라고 하겠죠. 굳이 차기 이렇게 하지 않겠죠, 진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기초. 끝나는 것을 기말이라고 하고, 내년을 뭐라고 한다고요? 차기라고 합니다. 차기. 이렇게 차기. 여기에 기말을 다른 말로 보고기간말. 책에는 둘 다 쓰고 있습니다. 둘 다 쓰고 있고, 결산일 12월 31일자로 회계연도를 마감 짓습니다. 여기서 좀 제일 중요한 글자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요겁니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제 사업을 10월 1일 날 시작했는데 2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때를 일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1년을 초과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면 선생님 10월 1일 날 시작해서 여기 9월 30일 날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일기로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법인만 허용해주고 있어요. 법인하고 개인의 차이는 이제 흔히 말하는 법으로 만든 사람을 법인이라고 그러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를 개인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내는 세금을 소득세, 개인이 내는 소득세를 우리는 그냥 소득세라고 하고, 법인이 내는 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합니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무조건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자르도록 불변입니다. 변동이 안 돼요. 변동이 가능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시작하는 날짜. 그 다음, 내가 나중에 뭐가 되죠? 죽겠죠, 맞죠? 사망하는 날짜. 이외에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은 아니에요. 법인은 10월 1일 날 시작해서 9월 30일 날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9월 결산법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9월 땡땡 결산법인, 결산의 용어. 마지막 날을 기말, 보고기간 말, 결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소득세법 할 때, 이제 복식부기와 단식부기. 단식부기가 목적인 사람은 굳이 회계를 안 배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단식부기는 흔히 말하는 가계부 쓰신대요. 그럼 가계부는 어떻게 쓰냐면 수익과 지출에 대한 내용만 쓰면 되는 거죠. 수익과 지출에 대한 내용만. 그걸 이제 단식부기라고 하고, 복식부기는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회계 2급부터 회계 1급 이렇게 이제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전문성을 띈다는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손익계산서, 즉 가계부, 즉 수익과 지출만 적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상태까지 표현하는 것을 복식부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복식부기예요. 복식부기에는 첫 번째 이제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래의 이중성. 거래의 이중성.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비슷한 용어로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와 이것이 비슷한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보기가 따로 나와요. 최근에 거래의 이중성.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대차 평균의 원리는 옆에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갑니다. 얘 그림이 뭐냐면 시소죠, 시소. 이렇게 맞죠? 평균을 이루고 있는 시소란 말이죠. 이게 평균을 있어야 된다. 대차가 뭐냐면 이게 이제 차고 얘가 대예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차변과 대변이 평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요. 대차 평균의 원리. 왼쪽과 오른쪽이 평균을 이루고 있다.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 평균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원인의 위치가 오른쪽이고 결과의 위치가 왼쪽이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리 이중성의 뜻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뜻이고 대차 평균의 원리는 왼쪽과 오른쪽이 평균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흡수하시기 바래요. 거리의 이중성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뜻이고 대차 평균의 원리는 이런 개념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이 평균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복식부기 특징 중에 하나가 거리 이중성을 띠게 하고 대차 평균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특징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평균을 이루다 보니까 내가 혹시 장부를 여기에 100원 쓰고 여기에 1000원을 쓰게 되면 장부의 무게는 기울 수밖에 없겠죠. 기울 수밖에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틀렸다라는 검증이거든요. 나중에 요 용어 말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학계잔액시산표라는 게 있어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시산표의 개념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의 평균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검증이 가능하다. 손익계산서, 즉 가계부는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확인이 안 되죠. 내가 오늘 정수기 요금을 1000원 냈는데 모르고 10,000원이라고 적었어. 못 찾는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나 얘는 나간 돈과 그다음 비용 발생된 거와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검증이 가능하다. 특징입니다. 여기 칸이 뭐였죠? 거래의 이중성, 대차 평균의 원리, 대차 평균의 원리 이렇게 칸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단식 보기는 단순히 수익과 지출을 기록하는 겁니다. 수익과 지출을 기록하는 거.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것을 기록한 거고 비영리 회계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영리 회계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교회죠. 그리고 유치원이고 학교고 이런 것들이 비영리라고 하는데 비영리의 원래 본 뜻은 남는 돈, 잉여금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돈을 안 가져가는 단체를 비영리라고 해요. 비영리라는 단체가 수익 사업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도 수익 사업을 합니다. 교회 가보시면 뭐 성경도 팔고 맞죠? 수익 사업 돈을 모으는 작업을 하죠. 모금도 모으고 그리고 북구청이든 남구청이든 중구청이든 보면 자기 자체적으로 커피숍 같은 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합니다. 수익 사업에 대한 것이 영리, 비영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남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영리, 비영리로 나누어지는데 비영리의 특징들이 그 남은 돈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가져가지 않는다는 말은 뭐 공익을 위해 쓴다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비영리에서는 통상적으로 단식 부기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동향을 좀 보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요즘 복식 부기 배우러 오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뀌는 거죠. 문화가 다 복식 부기로 쓰도록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다음 중 단식 부기의 특징은, 다음 중 복식 부기의 특징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쉽습니다.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 단식 부기 쪽이고 뭔가 좀 좋은 내용이면 복식 부기 쪽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딱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련된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PPT에는 지금 정답이 적혀있기 때문에 요 관련된 문제 풀 때는 칠판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1번,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68회에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회계의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답을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답을 이제 세요. 이렇게 답을 체크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지 않았다면 1번도 맞는 말 같고
2번 또 맞는 말 같고 뭐 이런데 제가 회계의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는 거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기업의 이해관계자, 채권자하고 주주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산부채 자본이 증감하는 거래에서 차변에 발생한 거래는 반드시 대변에도 같은 금액이 거래가 발생하여 여기까지 보면 평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되게 애매합니다. 저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문제 출제자를 좀 원망을 하죠. 왜 이런 이상한 애매한 문제를 내서 사람을 헷갈리게 거래의 이중성이 답이 될지 대차 평균의 원리가 답이 될지 되게 애매합니다. 근데 이 본 문제에 대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애매하다고 하면 문제에 이런 글이 나오죠. 이중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중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석을 하면 얘도 답이 돼요. 맞죠? 왼쪽과 오른쪽이 평균을 이루어야 하는 68회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거래 이중성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섯 가지. 자, 다섯 가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재무상태표. 자,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 흐름표. 네 번째가 자본 변동표. 맞죠? 다섯 번째가 주석. 오답으로 나온 것이 몇 번이냐면 1번이 오답이 되는 거죠. 합계 잔액계산표는 근데 이것도 공부 많이 하면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실제적으로 소득세 신고할 때는 합계 잔액계산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얘가 재무제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면 합계 잔액계산표도 하나의 재무제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9회차.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지금 제조원가 명세에서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얘는 오답이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학습하다 보시면 원가 명세서를 배우신단 말이에요. 그럼 헷갈릴 수가 있는 거야. 정답 몇 번이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장 회계의 개념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